안녕하십니까. 네. 해독TV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성찬영 박찬영 원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청소년들, 수험생들, 시험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원장님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3, 4, 50대들 그 우울증이나 건망증 또는 불면증 또는 만성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로 하셨었는데,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예, 지난번 청소년 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보통 대부분 집중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총명탕 이런 걸 먹고 처방받아서 치료하고 하는데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분들이 놓치는 것이 뇌와 장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친구들의 식습관이나 장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3, 4, 50대 중년 분들의 뇌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살아오면서 3, 4, 50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가장 치열하게 살고, 여자들도 육아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가장 스트레스 밀도가 높은 나이대가 아닐까.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쳐서 처음에는 우울, 불안 초조, 가슴이 답답하다, 두근거리다, 이런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불면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심하면 공황장애, 조울증까지 진단을 받고, 더 심해지면 그게 조현병 같은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 말씀 중에 그 우울증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막 화가 난다든지, 네. 또는 주변에 보시면 막 갑자기 다혈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막 화를 엄청 낸다든지, 운전할 때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그 장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의 연장선상인데요. 뇌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한 수십 가지 됩니다. 그 수십 가지 뇌 전달 물질 중에 총지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이 장 점막에서 80% 이상 만들어져서 뇌관문을 통해서 뇌로 공급되는 형태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래도 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장이 예민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음식으로도 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장 건강이 좋지 않음으로써 장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떨어지면 뇌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총지휘자 역할하는 지휘자를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고 음식에 의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그러면 그것도 치료가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니면 10대부터 항상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알아오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마르면서 예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위와 장이 예민해지면서 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모든 뇌 건강 증상이나 질병들 중에서 개선하기가 좀 가장 어려운 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개선이 되거나 치료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약하고 안 좋은 것은 후천적으로 고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해서 좀 더 이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당연합니다.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이 엉망이면서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것이 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치료가 빠르고 좋은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도의 활성산소가 장 점막에 염증을 만들어서 그게 뇌까지 이어지는 이런 경우는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 예. 얼마 전 영국에서 작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학생들 그 급식에 그 탄산수라든지 그 콜라였던가요? 이것을 이제 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시겠네요. 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학생들의 뇌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고도로 정제된 설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장의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장과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고도로 정제된 설탕들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급속히 올리기 때문에 이 높아진 혈당을 순간적으로 또 저혈당을 만드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이런 포도당 스파이크가 심해지면 뇌는 상당히 불안 정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도로 정제된 음료수 형태의 탄수화물만 급식에서 제외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청소년들은 도움이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본인들의 어떤 선택에 의한 식사가 좀 적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제 각자가 회사의 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폭넓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할 때 어떤 것들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직장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믹스 커피라고 봅니다. 믹스 커피나 캔 커피. 뭐 30, 40대들은 사실은 일반 탄산음료나 달달한 음료수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스 커피는 하루에 서너 잔씩 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내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이라는 것은 체질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믹스 커피나 캔 커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속적인 설탕이나 프림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후에 당 떨어졌다고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면 순간적으로 당이 보충되면서 그 어려움이 해소되니까 꼭 술, 담배 중독처럼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력, 집중력, 피로를 믹스 커피의 설탕 형태로 보상받는 것은 상당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믹스 커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좀 즐기고 있는 그 설탕이 들어간 것들, 뭐 그러니까 시럽. 순수 시럽, 네, 순수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다른 시럽이 들어간 모든 음료도 포함해서 말씀 주신 당연합니다. 겁니까? 예, 결국에는 10대 젊은 친구들은 그 탄산음료나 이런 달달한 음료수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3, 4, 50대들은 소위 말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파는 커피 이외의 달달한 음료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여기 식사를 할 때에도 요즘은 뭐 방송에도 보면 굉장히 맛집이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나와서 미각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서도 뭐 설탕을 다량 쓰는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장 건강은 뇌 건강과 연결이 되고, 장 건강에서 핵심 포인트는 유익균이 지배하는 환경이냐 유해균이 지배하는 환경인데, 그러면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라면, 과자, 빵, 국수, 칼국수, 우동, 짜장, 햄버거, 스파이, 피자 같은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식용유가 다량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튀김, 부침개, 전, 후라이드, 양념치킨, 돈가스 이런 음식들, 또 믹스커피, 캔커피, 주스, 음료수,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과자 같은 설탕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든 이런 음료수나 간식들, 또 흔히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의 유해균을 증폭시키고 그 유해균이 만든 독소와 독가스가 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결국 뇌까지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면을 만들고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 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게 몸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이 많아요. 피곤이 좀 풀려야 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정비소 들어가서 정비를 하지만 우리 육신이라는 자동차는 깊은 숙면이라는 상태에서 매일 정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자파라든지 깊은 숙면의 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많이 자버리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덜 정비된 몸으로 그 다음 아침을 맞이하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가 못하고 낮에도 집중력 없이 멍하게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잠을 깊이 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냥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잠을 자지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잠자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반드시 족욕을 2, 30분 정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족욕할 때 주의사항은 너무 뜨거우거나 너무 미지근하거나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발을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기분 좋은 그런 정도의 온도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온도가 식으면 안 좋으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족욕기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깊은 숙면을 위해서는 복식호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모든 자율신경이 들떠서 피가 거꾸로 머리와 얼굴로 치받쳐 오른다. 이런 들뜬 기와 혈이 들뜬 상태에서는 절대 깊은 숙면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뜬 기와 혈을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족욕과 복식호흡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복식호흡을 하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앉아서 해도 누워서 해도 됩니다. 이제 앉아서 할 경우에는 척추를 고추 세우는 게 필요하죠. 의자에 앉아도 되고 결과부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자기 손 4마디 이게 세치가 됩니다. 배꼽 아래 세치 쪽이 명문단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와 혈의 중심인 곳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곳에 의식을 가지고 코로 들이쉴 때 한 5초 정도 들이쉽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배꼽 아래 명문 단전까지 천천히 그 숨이 밑에까지 내려오게끔. 그럼 그럴 때는 배가 불룩하게 나오겠죠. 근데 내쉴 때는 한 6초 정도, 들이쉴 때보다 한 1초 정도 더 길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등가죽까지 달라붙게 최대한 호흡을 많이 밀어내는 거죠. 그럴 때는 입이나 코나 다 내쉬어도 됩니다. 들이쉴 때는 반드시 코로 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척추를 고추 세워서 5초 정도 배꼽 아래 세치까지 깊이 호흡을 밀어넣고 이때 이제 배가 불룩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쉴 때는 6초 정도 천천히 호흡을 뱉어내면서 코와 입으로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는 느낌. 이걸 이제 반복해서 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런 5초와 6초 흡과 입을 자유로워지면 나중에는 이걸 10초, 12초로 그 폭을 넓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복식호흡이. 이거는 주무시기 전에 반듯하게 누워서 매트 침대 위에서 이걸 하셔도 돼요.
그러면 원장님 저기 복식호흡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노래 부르는 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의도적인 복식호흡은 명상, 단전호흡, 스트레칭, 요가, 108배 전운동, 기도 이런 것들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크게 웃을 때, 크게 노래 부를 때, 펑펑 울 때, 고래고래 고함칠 때.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없어지고 그게 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이 건강에 좋으냐면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웃으면 복이 온다. 내가 큰 소리로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 나도 모르게 아랫배가 덜썩거립니다. 그게 웃음 치료의 핵심이에요. 웃음 치료라는 게 시동이 꺼진 자동차는 억지로 밀어서라도 시동을 켜듯이 스트레스 받아서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웃게 해서 복식호흡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시동을 걸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걸 하나의 운동 삼아 뭐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거울 보면서 아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소리 내면 아랫배가 들썩거리면서 복식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노래 부를 때, 그러니까 성가대라든지 어디야 그 뭐 노래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방 이런 데 가서 미친 듯이 노래 부르다 보면은 복식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크게 울 때, 그러니까 이게 소리 안 내고 이 흐느껴 우는 이런 거는 절대 복식호흡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을 통한 독소 찌꺼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뭐 난치병이 나았다, 내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거는 목노와 울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도 일어나지만은 엄청난 복식호흡이 일어나면서 스트레스 이 찌꺼기가 호흡으로 나가서 얻는 이득이죠. 그 다음에 고래고래 고함칠 때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공연장을 가거나 야구장을 가서 자기 좋아하는 저 선수를 아니면 그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치는 것. 그 10대들이 그런 공연장을 찾고 이런 것들은 학업 스트레스에 엄청 좋습니다. 적당하게 그거는 부모님들이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노래 따라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30, 50대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취미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고래고래 고함칠 일이 없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 말고는 고래고래 고함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가서 야호를 하든 야구장을 가든 어떤 취미로 공연에 취미를 붙여서 연극이나 공연장에 가서 고래고래 고함치든 이런 원리들이 크게 웃거나 크게 노래 부르거나 펑펑 울거나 고래고래 고함치거나 이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는 복식호흡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이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취미를 가지고 계시고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선천적으로 좀 내성적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위와 장이 약하고 예민하신 분들, 항상 소화장애가 일어나면서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장이 탈이 잘 나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마르고 성격도 되게 예민해요. 그러면서 불면 있고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걸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첫 번째로 위와 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절대 타고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위와 장 점막이 헐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로도 또 성격적인 요인으로도 그 장 점막이 많이 염증이 나고 이렇게 헐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음식으로 영향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현미잡곡밥입니다. 우리가 백미보다는 현미잡곡이 영양소가 많아서 현미잡곡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현미잡곡을 먹으면 되게 입이 껄끄럽고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에 부담감을 준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많다니까 그 불편함을 참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와 장점막이 예민하신 분들은 현미잡곡밥의 섬유소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칼날 같은 불용성 섬유소가 장점막에 더 스크래치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소화불량이라든지 변비나 설사가 더 심해진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위와 장에 불편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몸에 부담이 되는 것들도 참고 먹으면 나중에 좋아질 것이야. 이런 헛된 믿음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미장국밥을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위와 장이 튼튼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위와 장이 예민하신 분들, 또 현미잡곡밥을 먹으면 뭐가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쏙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백미를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을 끓여 드시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누룽지를 푹 끓여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누룽지의 그 국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숭늉은 최대한 덜 먹어야 돼요. 누룽지 건더기만 건져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미잡곡밥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야채와 과일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과 껍질, 오이 껍질 같은 야채와 과일 껍질. 그러니까 우리가 섬유소는 건강에 좋다고 막연히 알고 있는데 섬유소에도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소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소는 위와 장이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한테 다 자극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안 그래도 염증이 있고 헐어있는 장점막에 더 무리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껍질째 먹어야 이거는 이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먹을 때도 이 껍질을 다 벗겨 먹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런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게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어떤 생각하면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로 농축된 영양소가 있는 영양덩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씨앗은 함부로 잡아먹히면 자기 생명을 다시 탄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씨앗 속에는 엔자임 이니비터 같은 엄청난 독소들이 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씨앗 종류를 약했을 때는 대부분 그 독소를 좀 중화시키고 대부분 볶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씨앗마저도 안 먹는 게 좋아요. 포도씨, 사과씨, 수박씨뿐만 아니라 참외씨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는 오이씨, 토마토씨도 영향을 미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씨 종류는 아예 일절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씨앗 속의 독소가 이런 분들의 장벽에 또 어마어마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즙도 안 좋습니다. 또 미숫가루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모든 미숫가루들이 이 씨앗 종류 또 현미잡곡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볶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고 미숫가루의 또 최대의 문제는 음료수처럼 입속, 침 속에 아밀라제와 충분히 섞여서 넘기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음료수처럼 미숫가루를 먹어버리면 이런 유형의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위화장에 또 무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현미잡곡밥, 야채 과일의 껍질, 모든 종류의 씨앗들, 녹즙, 그 다음에 미숫가루,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밀가루 튀긴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분들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해서 이제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원장님 그 방송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식초를 음용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 추가로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20살에서 40살까지 과민성 대장증 상당히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장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해독 치료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어서 제가 방송에서도 장 건강에 대한 좋은 레시피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아니 유튜브에 어성초, 한의원, 박찬영 해독 이렇게 그 검색을 하면 그동안에 해독이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2, 3분짜리 방송이 많이 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세요. 아,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하나 이제 이분들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그 점액 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위와 장이 예민해서 그게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끈적끈적거리는 음식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자, 뮤신이 많아서 끈적거립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끈적거리죠. 알긴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조류에는 불용성이 아니라 대부분 펙틴 같은 알긴산 같은 수용성 섬유소가 많아요. 이 수용성 섬유소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소하고는 다르게 그 거칠게 염증이 생기고 예민해진 장벽을 어루만져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끈적거리는 것, 토란, 이런 그 침같이 코같이 끈적거리는 그 음식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골국도 엄청 좋습니다. 사골국의 그런 콜라겐 성분이라든지 사골국의 좋은 지방들이 상처난 장 전방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우유라든지 아니면 프림을 넣으면 그런 이상한 곰탕국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뼈로 우려낸 제대로 된 사골국은 이런 분들한테 엄청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어나 오리고기 같은 좋은 지방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라든지 아보카도 열매 그리고 건강한 포화 지방들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끈적거리는 음식들과 그 다음에 사골국 그리고 이 올리브 열매, 아보카도 열매, 뭐 요런 포화 지방들 요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네. 다음 편은 이제 치매나 파킨슨 같은 노인성 분들에게 주로 유발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대단히 기대됩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돼서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뇌 건강의 마지막 터미널, 치매, 파킨슨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